안녕하십니까. 최고경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은미연입니다. 저는 최고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고 혈관 내 시술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갑자기 말이 어두워진다면 뇌졸중의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평상시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워낙 진료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강의 내용은 가급적이면 조금 짧게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이란 정의를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뇌졸중이 어떤 병인가요? 혹은 뇌출혈, 뇌경색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방 쪽에서는 중풍이라고도 불렀었고요. 그래서 이런 질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기본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뇌졸중은 뇌혈관에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국소적으로 뇌 기능이 어디 한 군데가 망가져서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얘기하고, 이로 인한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거나 혹은 24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상태를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뇌졸중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관이 터져서 원래 혈관 내에 있어야 할 혈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서 혈종이 쌓여서 고여서 생기는 문제가 되는 뇌출혈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혈관 안에 혈전이라고 피떡이 쌓여서 혈관을 갑자기 막음으로써 혈류가 흐르지 않아서 피가 모자라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것이 더 많냐라고 하면, 예전에는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뇌출혈과 뇌경색이 거의 비슷하거나 뇌경색이 조금 많거나 하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혈압을 잘 관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생활 하는 습관들이 서구화되면서 뇌경색이 점차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뇌경색이 80% 정도, 그리고 뇌출혈 환자가 2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혈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혈관 문제들은 주로 굉장히 갑자기 발생합니다. 네,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같이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다, 사람이. 근데 갑자기, 그리고 지난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MRI 찍었을 때도 다 괜찮다고 했다. 근데 갑자기 뇌졸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혈관은 터질 때도 갑자기 뻥 하고 터지고요. 막힐 때도 갑자기 혈전이 갑자기 콱 막히면 그게 막혀서 혈전이 점점점 자라서 혈관이 막혀가는 데까지 수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갑자기 억하고 쓰러지는 게 뇌졸중입니다. 일과성 허혈발작이라는 게 있는데, 간혹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서 뇌졸중에 혹시 전조 증상이 없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일부분 뇌졸중 환자의 뇌경색 환자의 약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그 전에 뇌졸중 증상을 미리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혈관 안에 피떡이 쌓여서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운이 좋게 이게 다시 녹아서 혈관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막혔을 때는 뇌혈류가 가지 않으니까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가, 그게 혈관이 다시 열리고 나면 다시 혈액이 흐르면서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포도당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래서 뇌 기능이 다시 정상화가 되고 증상이 완전히 다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이걸 대개 뇌졸중 전조 증상이다 혹은 미니 뇌졸중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혈관이 열리면 괜찮은 건가?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게 꽤 이런 많은 환자분들이 갑자기 팔이 잘 안 올라가고 한 1, 2분 정도 증상이 있었다 금방 괜찮아지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잠드셨다가 그 다음날에 일어나 봤더니 완전히 마비가 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는 분들 중에서 한 달 내에 뇌졸중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대략 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년 내에 뇌졸중 발생하는 비율이 10% 조금 넘어갈 정도니까, 실제로 이게 증상이 호전이 됐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이 증상이 있었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뇌경색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진단과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졸중 안에서 뇌출혈과 뇌경색은 이제 완전히 거의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는 뭐 피가 고여야 되지 않아야 할 곳에 고여서 생기는 거고, 하나는 혈관이 막혀서 이제 피가 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은 치료가 완전히 저희 정반대라고 볼 만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하고, 간혹 환자분들 중에 이제 본인이 뇌졸중 증상이라고 판단했을 때 증상이 뭐 아주 심해서 의식이 없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증상이 경했을 때 뇌졸중 아니야 이러면서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사실은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만약에 환자분이 심하지 않은 뇌출혈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드신 약 때문에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뇌졸중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흔합니다. 꽤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이제 연간 우리나라에서 11만 명 정도 발생한다고 하고, 조금 더 이제 체감상 느끼자면 어딘가에서 우리나라에서 5분에 1명씩은 쓰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뇌졸중으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질환이 중하죠. 뇌졸중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사망 원인 중에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3분의 1의 이상에서는 환자에서 후유장애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질환을 알아서 치료를 하면 좋아질 거냐? 좋아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간 내에 잘 치료가 된 경우는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질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환자 중심 의료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환자분을 이제 진료 자체의 중심에 주체로 두고 환자분의 가치라든지 선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존중해서 진단과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환자분의 의사를 이제 참여하셔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뇌졸중 환자분에서도 물론 급성기 치료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의료진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나머지 본인이 알고 계셔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병이구나, 빨리 와야 하는구나, 앞으로 약을 계속 잘 드셔야 되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잘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증상이 뭐냐,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뇌졸중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증상의 주요한 특징을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환자분이 뭐 왼쪽으로 편마비가 생겼다, 마비가 됐다. 근데 이게 오늘 아침 7시에 쓰러지신 거랑 3개월 전부터 천천히 서서히 진행하는 좌측 편마비는 전혀 다른 질환일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발생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대부분은 이제 국소적으로 신경학적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뇌가 전체적으로 전체가 한꺼번에 다 뇌경색이 오지는 않아요. 뇌의 어떤 일부분의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고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뇌가 하는 역할만 기능적이 국소적으로 떨어져서 주로는 뭐 편마비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나타나고, 음성 증상이라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힘이 없어진다거나 힘이 빠진다거나 감각을 못 느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런 증상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데 젓가락질이 갑자기 안 된다, 글씨를 못 쓴다, 계단을 못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기능의 장애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대부분은 지속이 됩니다. 최소한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라면 주로 최소 수분에서 수시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사실은 이 증상 생겼는데 뇌경색일까요? 뇌졸중으로 바로 응급실에 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그리고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도 뇌졸중으로 이번에 입원하셨는데 나 몇 달 전부터 손발이 저렸다, 이거 뇌졸중 증상이었던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몇 달 전부터 손발이 저렸다고 하면 이건 갑자기 생긴 증상이 아니죠. 뇌졸중 가능성 낮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신에 갑자기 기운이 빠졌다, 아니면 뭐 뒷목이 뻐근하다, 양쪽 손발이 다 저린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오는 증상은 뇌졸중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뻣뻣해진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이런 증상은 뭔가 없던 증상이 새로 생기는 걸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뇌졸중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로 뇌가 망가져서 기능이 떨어져서 소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능장애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예민한 분들은 뇌경색이 정말 뇌졸중이 작게 생기면 이제 본인만 느끼고 옆에서 주변에서 못 알아챌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생기면 기능장애 같이 동반을 하긴 합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 하셨던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아까도 수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대화하다가 전화하다가 잠깐 1, 2초 더듬거렸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자주 있대요.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은 그게 정말 뇌졸중이라면 사실은 몇 번 거치지 않고 실제로 뇌졸중이 왔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자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증상이 뭐냐?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요즘에는 워낙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실 텐데 얼굴이 한쪽으로 마비가 있거나 혹은 편측으로 팔다리에 마비가 있거나 아니면 감각이 안 느껴지고 둔해지거나 혹은 말을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돼서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다거나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 알아듣는다거나 아니면 말이 하는 게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지럼증도 뇌졸중의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지럼증만 있는 경우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지러우면서 균형이 안 잡힌다든지 보행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뇌졸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야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한쪽만 편측이 잘 안 보인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정말 깨질 것처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의식장애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말고 다른 증상은 없느냐? 사실은 뇌가 하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뭐 갑자기 치매처럼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이제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좌측 뇌가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게 언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어증이 갑자기 생기면 이게 환자분이 대화를 못하고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전혀 의사소통이 갑자기 안 되고 치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언어장애 실어증이 생긴 뇌졸중일 수 있다. 그리고 우측에 갑자기 병변이 크게 생기면 무시증후군이라고 본인의 팔 다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 팔인지 내 다리인지 모르고 그리고 내 팔 다리가 마비가 있어서 잘 안 움직여지는데 그게 안 움직여진다는 것도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환자분이 본인의 증상을 잘 호소하고 이제 보호자분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놓쳐질 수 있어서 이런 증상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운동이라든지 감각 증상 같은 경우도 이제 꼭 예를 들면 팔다리 마비가 같이 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얼굴 마비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손만 마비가 있을 수도 있고 다리만 마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 거칠이라고 이렇게 넓게 어떤 영역에 어떤 팔, 다리, 얼굴, 혓바닥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의 운동 기능을 담당할 건가 어떤 부분의 감각 기능을 담당할 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은 심지어 정말 손가락 하나만 마비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가 진단할 때는 저희가 학교에서 항상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대개는 페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스, 안면 마비가 있는지 그리고 암, 팔 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팔을 뻗게끔 했을 때 한쪽만 처지진 않는지 그리고 스피치라고 해서 언어 장애가 있진 않는지 그리고 타임, 자가진단법에 타임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러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그냥 바로 119에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왜 중요하냐? 이게 사실은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이제 골든타임은 주로는 이제 뇌경색, 혈관이 막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에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관 안에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그 혈관으로부터 뭐 이렇게 영양분이나 이런 걸 공급받아야 될 뇌가 혈관 주변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만 죽어 있었고 그 주변 부분은 기능은 떨어져 있지만 아직 세포가 다 죽기 전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죽어가는 세포가 많아지고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세포가 죽어서 살아날 수 없는 부분을 허혈 중심부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 만약에 막혔던 혈관이 열리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허혈 반응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살릴 수 있는 뇌가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고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뇌혈관은 사실은 5분만 지나도 어쨌든 뇌 조직이 죽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1분마다 190만 개씩의 세포가 죽고 중요한 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재생이 안 되는 질환 조직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상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이 부분 혈관을 재개통시키는,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치료가 특정 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열었더라도 이렇게 이미 다 죽은 뇌라면 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다 죽은 데다가 혈관을 억지로 열면 이쪽으로 출혈만 생겨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이걸 타임 이즈 브레인, 시간이 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잘 아시는 CT라든지 MRI라든지 뭐 다른 심장 검사라든지 해서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를 구분하고, 혈관이 어떤지 그리고 원인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 검사를 할 때 이제 CT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뇌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초기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있으면 CT에서 하얗게 보이고요. 급성 뇌경색 같은 경우는 CT에서 초기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뭐 혈전 재관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MRI보다는 아무래도 CT가 조금 빠르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CT로 이런 식으로 혈관을 찍어서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직 이제 뇌경색이 CT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뇌관류 CT라고 해서 얼마나 혈류가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영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쪽 혈관이 막혀 있으면 그쪽으로 노랗게 빨갛게 되어 있는 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혈류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관류가 많이 떨어진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렇게 CT 찍은 것을 분석을 해서 아직 죽은 데가 여기밖에 안 남았고, 요거 지금 병변 이만큼밖에 안 되고 아직 살릴 수 있는 데가 내마 이만큼 연두색 부분으로 많다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이즈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급성 뇌경색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툴이고, 확산 강조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초기 이제 뭐 3시간, 6시간 이내의 병변도 이렇게 하얗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뇌 관류 영상이라고 혈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혈관 사진을 찍어서 혈관이 막혀 있는지 좁아져 있거나 이제 협착은 없는지를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 앞에서 이제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만약에 급성 뇌경색이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한다면, 이제 뇌경색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치료는 혈관을 열어주는 겁니다. 막힌 혈관을 열어주면 혈류가 잘 흐를 거고, 그러면 당연히 뇌경색으로 인한 그 뇌 손상도 아무래도 막아줄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증상이 정말 많이 호전이 될 수도 있고, 최대한 이제 후유장애라도 좀 덜 남기게끔 저희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으로 이제 응급치료를 그렇게 받고, 그 응급치료를 어느 정도 하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서 그 응급치료를 못 받으시는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급성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고 뇌졸중 환자분만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는 치료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이게 우리가 상처 나면 붓는 것처럼 뇌경색이 생기더라도 이제 그쪽으로 뇌 부종이라고 뇌가 빵빵하게 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쪽으로 이제 처음에는 혈관이 막혔지만 조직이 약하면 터지는 것도 잘 터집니다. 출혈도 잘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합병증은 생기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잘 하고, 그러면서 뇌졸중이 뇌경색이 새로 더 생기지 않도록 2차적으로 예방하는 약물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런 급성기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뇌경색 예방하는 약물은 일반적으로는 평생을 드시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게 예방적으로 쓰는 약이고, 약을 끊으면 또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을 쓸 것인지 뇌경색의 원인에 따라서 약물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약물 치료만 주로 했다면 요즘에는 만약에 혈관이 뭐 경동맥이라든지 이런 혈관이, 큰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뇌경색이 생겼다라고 하면 스텐트 시술을 하거나 그쪽을 수술을 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심장 때문에 계속 혈전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시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손상이 있을 경우는 후유장애를 좀 덜하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재활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재관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재관류 치료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할 때 3시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그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치료가 정맥내로 혈전용해제라는 주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를 주면 그 혈전용해제가 이제 혈전을 만들고 있는 섬유소라고 하는 그물망 같은 걸 이제 혈전을 녹여서 이제 다시 혈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치료이고요. 이 치료 같은 경우는 증상이 생기고 나서 4.5시간 이내에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뇌가 어느 정도 괴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도 없고 출혈이 생길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치료를 했을 때 정맥내 혈전용의 치료를 하더라도 혈관이 큰 게 막히면 이걸로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혈관이 막힌 경우는 사실은 그 혈전을 직접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 그때 시행을 하는 게 동맥내 기계적 혈전 제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이제 신경과적으로 시술을 할 때는 대퇴부 동맥으로 이제 도관을 넣고 그 도관을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전에 저희 병원 시술을 한 영상인데 도관을 넣어서 이렇게 관이 올라가 있으면 지금 보면 이쪽이 왼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 혈관이 중대동맥이라고 큰 혈관이 하나 막혀 있는 게 보이고 이쪽으로 이제 혈전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구를 이제 넣어서 혈전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혈관이 잘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맥내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은 주로 증상 발생하고 나서 6시간 이내에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뇌가 아직 많이 안 죽었고 아직 살릴 수 있는 뇌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24시간까지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계속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치료를 잘하면 조금 많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요 CT 영상도 제가 한 2, 3주 전에 제 시술을 했었던 환자고 이번에 또 퇴원하셨었던 분이거든요. 오른쪽에 여기 혈관이 중간에 보면 잠깐 끊겨서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그쪽으로 뇌 관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만약에 이 환자분한테 이 상태에서 이 혈관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 노랗고 빨간 이 부분이 전부 다 뇌경색이 올 겁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다행히 빨리 오셔서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시행했고 시행하고 나서 MRI를 찍어봤더니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만 지금 뇌경색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관류가 떨어졌던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고 분명히 응급실에서는 왼쪽 마비가 심해서 팔도 다리도 잘 못 드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거의 뇌경색이 안 남아 있으니까 증상도 거의 다 회복이 돼서 이제 걸어서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잘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이 되면 응급대처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혈전용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4.5시간을 말씀은 드리는데 이제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이것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조건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절대 보호자분한테 연락하시지 마시고 자제분한테 연락하시지 마시고 119에 바로 전화하시면 그게 가장 빠릅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모시고 갈 거고요. 보호자분이 만약에 환자분을 발견을 했을 때 119에 신고를 하고 나서라면 그 이후에는 환자분을 조금 눕혀서 안정 취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고 간혹 뇌졸중이 크면 사이즈가 크면 구토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 확보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주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거거든요. 의식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깨워서 물 드시게끔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위험한 것도 있는데 물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뭘 먹이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이 뇌졸중 증상이 생기면 발음이 안 좋아지면서 연화장애라고 삼키는 것도 기능이 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뭘 잘못 드시게 하면 그게 다 폐로 넘어가고 흡인성 폐렴이 되고 열 나고 이러면 증상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이고 손가락 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머리 혈관이 망가졌는데 손가락 혈관을 딴다고 이게 좋아지진 않겠죠.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팔다리 주무르는 거 이것도 이제 크게 이걸로 시간 지체할 건 아니고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골든타임 아까 뭐 4.5시간 이내 쓸 수 있고 혈전 제거술도 6시간 이내 할 수 있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럼 그 시간 이내면 그 시간 내내 온다면 다 괜찮은 거냐? 사실 그건 아니고 혈전용해제 TPA라고 하는 약을 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 이미 뇌가 다 죽어 있다고 하면 약 효과가 뭐 볼 게 없거든요. 동맥내 기계적 혈전술 역시 뇌가 죽으면 죽을수록 회복이 덜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치료의 부작용, 출혈 위험성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라도 다 괜찮은 건 아니고 무조건 빨리 오시면 빨리 오실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골든타임이 지났다. 그러면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천천히 와도 되나 외래로 와도 되나 그건 아니고요. 뇌경색 급성기 치료하는 게 응급으로 재관리 치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재발을 정말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도 다시 새로운 다른 혈관이 막히면서 또 재발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뇌출혈도 사이즈가 더 커지거나 다른 더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또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지났더라도 이게 후유장애를 조금이라도 덜 남기려면 급성기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무조건 응급실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뇌졸중 환자분들에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뇌졸중 의심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왜 시간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뇌졸중, 사실 증상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으시긴 합니다. 뇌졸중이 갑자기 오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전조 신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놀랐다고 이렇게 해주셨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괜찮아진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팔다리 마비가 있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아까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발음이 안 좋다든지 한쪽으로 뭐 마비가 있다든지 감각이 둔하다든지, 정말로 다른 증상은 다 멀쩡한데 갑자기 이쪽 눈으로 봐도 이쪽 눈으로 봐도 한쪽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자기 다시 생기면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하고요. 대신 이제 두통이 갑자기 심하거나 어지러움이 반복되는 것도 전조 증상인지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조 증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뇌졸중이 사이즈가 크면 뇌출혈이 생겨도 그렇고 뇌경색도 크기가 큰 경우는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컸다고 하면 사실 회복이 잘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사실은 뇌졸중 이외에도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 긴장성 두통, 편두통, 그리고 어지럼증 같은 경우도 뭐 이석증이라든지 귀 때문에 오는 어지럼증, 아니면 뭐 기립성 저혈압,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두통과 어지럼증만 가지고 전조 증상으로 응급실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 하나는 이제 간혹 혈관을 건강검진 받다 보면 뇌 동맥류라고 해서 혈관에 꽈리가 있다라고, 혈관벽이 약해져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서는 두통이 갑자기 심해졌다고 하면 그게 혹시 그 뇌 동맥류가 터져서 일부 작게 조금 터졌을 때 초반에 출혈이 생기면서 이렇게 두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통과 어지럼증 많이 있는 경우는 전조 증상으로 굳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도 어지럼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대신 걷는데 남들이 볼 때도 비틀비틀 술 취한 것처럼 흔들린다든지 갑자기 자꾸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병원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뇌졸중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끌고 출발하는 게 나은가요? 라고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래도 119를 부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뇌졸중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이거 잠깐 강의 들으신 걸로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요. 119를 부르시면 저희가 사실은 119 구급대원분들 강의 계속 나가거든요. 교육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봤을 때 정말로 뇌졸중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뇌졸중이 치료가 되는 대로 이제 모셔갈 겁니다, 병원을.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병원에 어딘가로 이제 출발하셔서 가셨는데 그쪽에서 뇌졸중 치료가, 급성기 치료가 혹은 재관리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보호자분 차를 타고 가나 본인이, 특히나 본인이 환자분이 차 몰고 가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중간에라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19 부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뇌졸중 치료에, 오늘 제가 치료 얘기는 약물 얘기는 많이는 안 드렸는데, 치료에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를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주셨어요. 사실은 뭐 출혈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약을 오래 복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주셨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래 환자분들 오시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첫 번째 여쭤보고, 그리고 나 혹시 멍들거나 어디 피가 나거나 하시는 데는 없으세요?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모든 약을 사용을 할 때는 효과도 있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신 만약에 뇌경색 환자분이라고 하면 혈전 약을, 항혈전 약을 안 드실 수 있느냐, 출혈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안 먹었다가 뇌경색이 생기면 그게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라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은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래 복용해도 괜찮은지, 오래 복용하게끔, 사실은 뇌경색 예방하는 약은 대부분은 평생을 드시라고 나온 약입니다.
이제 환자분들마다 어떤 경우에 정말로 이렇게 위장관에 장출혈이 생겨서 혈압이 떨어져서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라거나 이게 뭐 정말로 각혈, 폐 질환이 있고 이래서 객혈이 있고 갈에서 너무 피가 많이 나서 이렇게 지혈이 안 될 정도, 이렇게 아주 중증 출혈이 아닌 경우는 이제 단순히 멍이 조금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것은 부작용일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약을 중단하진 않고요. 대신 이게 조금 너무 자주 나타나거나 한다면 약을 조금 출혈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이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대신 그러면 대부분 효과도 같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이 많이 어눌하신데 뇌졸중 후유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냐요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이제 어느 정도 뇌졸중이 처음에 생겨서 많이 진행을 해서 대부분 급성기를 저희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보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이게 정말로 뇌경색이 새로 생기거나 또 뇌출혈이 재발하지 않는 경우는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정기가 되었는데 후유장애가 남아있으신 상황이라면 이건 재활치료로 관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뇌가 망가졌을 때 우리가 뇌의 세포가 살아나진 않지만 뇌 가소성이라고 해서 그 주변의 뇌세포들이나 뇌 조직들이 도와주는 부분들은 있어서 그래도 기능 회복은 조금씩은 되는데, 그 기능이 대개 초기 한 3개월, 6개월의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대개 어쨌든 안정이 되고 나면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빠르게 재활치료를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발음이 어눌할 수도 있고 팔다리가 마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재활치료를 유지하시고, 만약에 1, 2년이 지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1년 정도까지, 한 2년이 지나면 더 많이 회복이 되진 않습니다. 대개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거는 이제 후유장애가 남을 텐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재활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마비가 심한데 그쪽을 운동을 안 하고 재활을 안 하는 경우는 이게 관절이 다 굳습니다. 구축이라고 굳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점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더 줄어들고 통증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기능이 많이 회복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가능하면 재활을 집에서 운동도 하시고 재활을 하시는 거를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뇌졸중을 진단을 받았는데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크다고 주셨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사실은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 오래 저희가 경과관찰을 하고 외래에서 보시다 보면 정말 상당수 많은 환자분들이 치매로 갑니다. 그리고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치매까지 안 가더라도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걱정도 되실 텐데, 어쨌든 머리는 써야 이제 더 나빠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치매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사실 뇌졸중 때문에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뇌졸중이 또 생기면 정말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질 거란 뜻이기 때문에,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라면 혈압관리 잘 하시고 혹시 동맥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고, 뇌경색이라 있다면 항혈전 약물을 먹고, 나머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이제 흡연 이렇게 음주 이런 거 다 끊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서 뇌졸중이 안 생겨야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그나마 낮아질 거고요. 그 외에 치매가 가지 않게끔 하는 건 어쨌든 그 전에 하셨었던 일상생활에 최대한 복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업무적인 부분이든 집안일을 하시든 취미생활을 하시든 뇌도 많이 써야 나빠지지 않을 거라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끔씩 한쪽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서 불안하다고 주셨어요. 그리고 뇌졸중의 뇌경색의 전조 증상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이제 골든타임이나 병원에 가야 하는 판단 기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사실은 이제 얼굴까지 같이 저리는 증상이 아니라면, 팔다리만 저리는 건 이제 목 디스크가 있어도 그러실 수도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저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졸중은 정말 갑자기 생기고 이게 조금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너무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계속 저려요 라고 하시는 건 뇌졸중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게 이미 그 전에 그렇게 여러 번 오기 전에 뇌졸중이 왔었을 거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있을 만큼의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뇌졸중이 의심된다면 그때는 응급실을 바로 가시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응급실을 가실 정도는 아닌데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진료를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정말로 뇌졸중 의심되는 증상이라면 뇌에 대한 검사를, 혹시라도 혈관이 나쁘거나 동맥류가 있거나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봤는데 진료를 봤는데 뇌졸중은 아닐 것 같아. 뭐 디스크나 이런 부분 문제일 거라면 그거 관련된 이제 검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료를 먼저 신경과에서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2시 반에 머릿속이 묵직한 어지럼증이 갑자기 나타나고 머리가 딱딱하고 꽉 막힌 듯한 느낌이 5분 정도 있었다고 하셨고 왼쪽 눈두덩 떨림이 계속 있었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뇌졸중이 가능성이 높은 증상들 그리고 뇌졸중 확률이 높지 않은 증상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후 2시 30분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걸 기억하실 정도면 증상이 심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하기는 한데 이제 그래도 어지럼증과 머리가 답답하고 이런 느낌 외에 뭐 말이 어둔하다든지 팔다리가 한쪽으로 힘이 없다든지 걷는 게 잘 안 됐다든지 이런 증상이 없었다고 하면 단순히 어지럽고 머리가 답답한 느낌만 놓고는 뇌졸중 가능성은 낮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것도 계속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건데 눈 밑에 떨리는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증상은 뇌졸중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는 근육 잔 떨림인 경우가 많아서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열공경색이 있고 오른쪽 경동맥 초음파에 뭐 1mm 정도는 아마 동맥경화반이 작게 있으셨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LDL 콜레스테롤 많이 높지 않고 85면 혈압 125에 135면 그래도 비교적 조절을 잘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이제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증상을 경험하고 주사를 맞게 되는데 부작용. 주사는 사실은 어떤 주사를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금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뇌졸중 하시고 나서 허리 쪽으로 뭐 이렇게 뭐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뭐 이렇게 블럭이라고 시술을 받는다거나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출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시술이나 주사를 맞는 부위나 위치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약을 며칠 끊어야 되는지 이건 상의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사가 만약에 혹시 혈전용해제나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는 주사라고 한다면 그 부분 혈전용해제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주 드물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출혈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출혈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출혈 생기지 않을 만한 혈액 검사를 보고 혈압 관리를 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걱정하셔서 약을 안 쓰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너무 심한 와상 어르신이고 인지저하가 심각해서 전혀 대화가 안 되시고 근데 수축기 혈압이 200이고 평소와 다르게 기면 상태 조금 계속 졸려하시면서 의식이 없어서 119 구급대 호출하셔서 응급실에 내원해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와상 어르신들의 뇌졸중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려우실 거거든요. 보호자분들이 발견했을 때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이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환자분이 눈을 뜨고 계속 자는 줄 알아서 그냥 뒀는데 점심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나서 가서 봤더니 의식도 없고 반응도 없고 팔다리 한쪽을 못 쓰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치매가 심하시고 와상이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 생활에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기상하셔서 언제부터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생활 사이클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에 안 맞게 환자분이 만약에 상태가 좀 다르다고 하면 그때는 갑자기 변했다고 하면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일단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이긴 합니다. 깨워서 눈을 뜰 수 있는지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아주 정상적인 대화가 치매가 심해서 안 되더라도 아프면 아야 이건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간혹 저희가 의식이 없는 환자분들한테 마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 중에 팔을 이제 들어 보면 됩니다. 보호자분이 환자분 팔을 두고 잡았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놔 보면 의식이 있고 마비가 없는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배로 가져가시든 천천히 스르르 내리지만 정말로 마비가 있으면 그쪽이 정말 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한쪽만 마비가 있다면 한쪽은 괜찮게 떨어지는데 한쪽만 뚝 떨어진다. 이러면 양쪽 차이가 나면 뇌졸중 의심되는구나 라고 바로 119 부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도 약물 치료를 하나요? 이거 마지막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 아까 뇌출혈과 뇌경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혈압. 그러니까 뇌출혈도 두 가지인데 뇌내출혈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다든지 뇌아밀로이드증이다
출혈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는 뇌 안쪽에 뇌 조직 내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뇌 혈관벽에 꽈리가 있어서 그게 터지면서 이제 지주막하 공간이라는 그쪽에 피가 고이는,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뇌출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주된 출혈은 아닙니다. 동맥류는 동맥류로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해야 될 수 있고, 그리고 출혈량이 크면 초배에 아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고혈압 때문에 생긴 출혈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출혈량이 작으면 출혈이 없어지고 흡수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약을 썼다가 기후에는 고혈압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뇌경색은 이제 혈관이 막히어서 문제가 되는 질환이고, 뇌경색이 막히는 원인이 잘 아시는 경동맥 협착이라든지 아니면 머리 안쪽에 혈관이 좁아져 있다든지 이렇게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혈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고혈압이나 뭐 연세가 드시면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망가져서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소혈관 질환에 의한 뇌졸중이 있고, 아니면 심장 쪽에 부정맥이 있다든지 심장에 혈전이 생겨서 그게 떨어져 나가서 색전증으로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혈전이 피떡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써야 될 약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경색 환자분에서는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뇌경색 진단받고 나서 재가지고 치료가 딱 끝나는, 응급치료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는 무조건 항혈전 약물이라고 하는 약물을 시작하기 하고요. 그리고 그 약물 중에서 어떠한 약물을 쓸지는 뇌경색의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초기에는 환자분이 입원하셔서 뭐 뇌경색 원인이 뭐가 될지 혈관 검사하고, 뭐 심장 쪽은 문제 없는지 검사하고, 다른데 뭐 동맥경화증 없는지 쭉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에서 원인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급성기 치료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스피린 약물 쓰고요. 그 급성기 이후에 어느 정도 검사 결과에 의해서 뇌졸중 원인이 나왔다, 뇌경색 원인이 나왔다고 하면 그 원인 질환을, 거기서 생기는 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을 제가 변경을 하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데 뇌졸중이 오면 많이 위험해지나요? 라고 주셨어요. 이제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뇌졸중이 잘 생기게끔 하는 원인 질환이기도 하고요. 당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뇌졸중의 이제 발생률을 2배 이상 높입니다. 거의 2.5배 가까이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뇨 환자분에서 만약에 뇌졸중이 왔다라고 하면 그 당뇨 환자분에서 발생한 뇌졸중은 예후도 확실히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경색이 생겼다고 해도 이렇게 당뇨가 많이 심하고 특히나 조절이 안 됐던 경우는, 뇌경색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성기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뇌가 안정기를 찾아가고 그래도 증상이 조금씩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당뇨가 심한 분들은 출혈 전환, 뭐 뇌부종, 이렇게 뇌경색의 합병증도 훨씬 더 나타나는 경우가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증상이 회복이 되는 것도 당뇨가 없는 분들보다는 훨씬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당뇨가 있지만 그래도 당뇨가 이제 조절이 잘 되는 경우는 그래도 이러한 효과를 조금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뇨가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비관하시지는 마시고, 있는 걸 잘 치료해서 그에 따르는 합병증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셨네요. 뇌졸중이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MRI 흔적이 남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졸중을 이제 아까 제가 뭐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일반적으로는 증상 기준으로 하는 경우, 증상이 나타날 만한 뇌졸중이면 MRI에 무조건 거의 흔적이 남습니다. 간혹 이제 증상이 있었지만 그 증상에 의한 뭐 뇌경색 증상은 조금 거의 회복이 됐고, 정말로 아주 작은 혈전이 정말 뇌경색 사진에서 정말 점점이 이렇게 정말 점만 남아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작은 경우는 나중에 흔적이 크게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MRI 흔적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는 그 아주 작은 뇌경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진에서는 눈으로 보일 때는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 죽은 세포가 살아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뇌경색이 쌓이면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뇌에 쌓이면 그 부분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질 거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재발을 하면 환자분이 첫 번째 뇌졸중이 있을 때 이만큼 80%가 회복이 됐다면, 만약에 두 번째가 뇌경색이 오거나 뇌출혈이 온다고 하면 절대 80%까지 회복이 안 될 겁니다. 60%, 50%밖에 회복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증상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려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뇌가 최대한 많이 남아 있어야 해요.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발하지 않게끔
이게 증상이 재발하지 않게끔 큰 뇌졸중이 오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간혹은 무증상 뇌경색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무증상으로 혈관이 작게 막혀서 뇌경색이 작게 지나간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인지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뇌경색이 이미 있었던 그 영상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뇌경색이 올 확률, 뭐 치매 올 확률 이런 부분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아시고 만약에 내 머리를 검진했을 때 MRI를 찍었는데 뇌졸중 지나간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아 앞으로 내가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을 약을 받아서 먹는데 평생 먹어야 하는지 줄일 수는 없는지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뇌졸중 약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약물로 예방을 하는 거는 뇌경색이기 때문에 뇌경색 환자분들한테 뭐 아스피린 뭐 아니면 뭐 플라빅스라고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약물 항혈소판제 혹은 항응고제 이런 약물을 이제 먹게 되는데 중간에 제가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평생 먹습니다. 이제 뭐 뇌경색이 생기고 나면 처음 한 달 그리고 처음 3개월, 처음 1년이 가장 재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한 달이 가장 재발 확률이 높으니까 초기에는 약을 세게 씁니다. 약을 하나 아니고 뇌경색 예방하는 약을 2개씩 쓰기도 하고 뭐 2개 쓰다가 재발하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뭐 3개까지는 안 쓰지만 약을 바꾸거나 조금 더 센 약으로 바꾸거나 정말 계속 재발하는 경우는 정말 3개 쓰는 것도 아주 드물게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초기에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대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면 한 달이 지나고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재발이 없이 유지가 잘 되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를 들면 경동맥은 많이 심해서 이것 때문에 생겼는데 여기를 스텐트해서 이미 혈관을 조금 상태를 좋게 호전을 시켜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에 의한 뇌졸중이 다시 생길 확률은 줄겠죠. 그러면 뇌경색 예방하는 약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끊는 건 2개 먹다가 하나로 줄일 수는 있고 간혹 하나 먹다가 만약에 나는 너무 피가 몸에 멍이 너무 많이 들고 뭐 눈에도 안쪽에 안구 출혈도 생기고 뭐 이렇게 출혈 조금 경향이 높은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면 출혈 가능성이 조금 낮은 약으로 부작용이 좀 적은 약으로 그렇게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평생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을 잘 먹어도 하나 기억을 하실 게 뇌경색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보다는 아무리 잘 먹어도 뇌경색이 있었던 분들한테 약을 먹더라도 뇌경색이 없었던 분들보다는 그래도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은 잘 드시고요. 줄이는 건 담당 선생님과 이제 끊지는 못하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울 때 뇌졸중이나 출혈이 많이 생기나요? 이런 거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겨울에 저희도 지금 병원에 이제 겨울 되고 추워지니까 환자분들 조금 이제 요즘 한 달 많이 오시긴 했었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게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계절성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래도 추울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혈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워서 혹시라도 얼음바닥에 있으면 낙상하시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이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좀 둔해지는 시기이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시기이고 가장 큰 영향은 어쨌든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건 뇌출혈에도 좋지 않고 뇌경색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잘 올 수 있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또 자주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겨울에 그러면 뭐 모자 꼭 써야 되느냐? 그리고 추우면 밖에 아예 안 나가야 되냐 이게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활동량을 너무 줄이는 거는 또 좋지는 않아서 정말 영하 뭐 10도 이렇게 넘어가고 너무 추울 때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활동을 하시고 대신 뭐 너무 새벽에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혈압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또 아침 새벽 낮 아침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뇌졸중도 굉장히 자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해가 뜨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졸중이 있던 사람이 고강도 운동해도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이제 뇌졸중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후유장애가 만약에 거의 없으시다라고 하면 정상 이제 활동 그 전에 하셨던 거 다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뇌졸중이 있는데 조금 내가 후유장애가 꽤 있어서 마비도 꽤 심하고 절뚝절뚝 걷고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뭐 러닝머신 타려고 하셨다가 넘어지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항상 고강도 운동을 먼저 시작하시지 말고 아무리 내가 뇌졸중 증상이 없더라도 운동은 항상 천천히 증량하셔서 기존에 하셨었던 거 내 능력의 한 80% 정도 쓰는 정도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